왜 세종대왕은 울고 있었을까요? 1446년 3월, 모든 걸 이룬 세종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숨이 가늘어진 채 누운 한 여인, 바로 소헌왕후가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세종의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단 한 사람, 소헌왕후. 세종에게 소헌왕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18년, 태종이 셋째 아들 충녕에게 혼인을 명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신부는 명문 가문 시몬의 막내딸 심씨였습니다. 그녀가 훗날의 소헌왕후입니다. 처음 두 사람은 서로 낯설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충녕은 책과 글을 좋아하는 학자형 왕자, 16의 심씨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품이었죠. 왕실의 혼인, 그것은 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충녕은 늘 공부와 정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항상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해주고 식사를 챙기고 피곤한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는 바로 소헌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충녕의 유일한 청중이었습니다. 정치의 부담, 아버지 태종의 냉정한 통치, 그리고 스스로의 불안함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세종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학문을 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부부. 세종의 집무실 뒤편에는 늘 소헌왕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정략으로 시작된 결혼은 세종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소헌왕후는 28년을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부지런한 왕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별을 살피고,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불을 밝힐 때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밤을 새우셨습니까? 소헌왕후였습니다.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소헌왕후는 왕의 옆에서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손수 침상을 정리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서도 왕의 안위를 먼저 물었습니다. 세종이 신하들과 논쟁하다가 분노로 자리를 박차면 그녀는 조용히 따라가 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이렇게 말했죠. 전하, 오늘은 조금 쉬시옵소서. 세종에게 소헌왕후는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만 그는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10번의 출산, 밤낮 없는 간병과 걱정으로 소헌왕후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의원들도 명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남편의 안위를 먼저 물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말이 마지막 평상시 대화가 될 줄 세종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1446년 3월이 왔습니다. 1446년 3월, 궁궐 안에는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퍼졌습니다. 소헌왕후의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겁니다. 세종은 모든 걸 멈췄습니다. 정사도, 연구도, 학문도. 오로지 한 가지. 그녀의 숨소리를 붙잡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어의를 불렀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궁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시대의 지식이 모여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헌왕후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세종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울음은 궁궐 전체를 울렸습니다. 의관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헌왕후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헌왕후 심씨, 향년 36세. 조선의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고 정사를 멈추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아내의 방에 남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의 의무보다 한 사람의 슬픔이 더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풍악도, 학문 토론도, 정치 논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왕의 책임이 아닌 남편의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헌왕후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왕비의 옷, 수놓던 비단, 쓰던 붓 하나조차 치우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그 방 문턱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것은 정책도 명령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한글로 쓴 추모문이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으로서 그대를 그리워하노라. 훈민정음의 첫 기록 중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글이었습니다. 세종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관들은 그를 신병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군주 세종은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세종이 아니었습니다.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세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정사를 돌보았지만 하지만 그 눈빛은 늘 먼 곳을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병세를 걱정했지만 세종은 담담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요. 밤이 되면 아내가 쓰던 향냄새가 떠오르고 새벽이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소? 세종은 마지막까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글자를 짚으며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1450년 봄, 세종은 마지막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곧 그대를 만나러 가겠소. 그날 새벽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만든 글자, 그가 남긴 법, 그가 세운 나라보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유해는 곧 소헌왕후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지금도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이자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한 남자. 세종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삶과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모두 완성하고 떠났습니다. 세종은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백성의 스승이었으며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가 한글을 만든 이유도, 백성을 위해 밤을 새운 이유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소헌왕후의 죽음 이후 세종이 병들었듯
위대한 왕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그의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여전히 영릉에서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세종과 소헌왕 후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